이 공급 부족 불안 심리죠. 요것 때문에 안 빠지는 거예요. 덜 빠지는 거라고. 근데 이제 공급 부족 불안 심리는 제가 보면은 시장이 침체기 때는 잠복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랑기나 회복기 초입에 한꺼번에 반영돼 버려요. 우리가 지난해 3월부터 거래가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7월에 가서 거의 9천 건 넘었잖아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가. 이거는 뭐냐면은 공급 부족 불안 심리가 폭발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부동산 114를 보면은 2025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한 26만 4천 가구 정도가 되는데 이게 전년보다 10만 가구 줄어요.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냐? 이게 2028년가도 입주가 별로 없어요. 공급 감은 공급 절벽인데 근데 그거는 모든 시점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거시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환율이 높죠. 이렇게 돼 버리면은 그거는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반영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공급 부족이라는 것도 있지만 대출 규제가 또 있고 또 실물 경기 침체 또 환율이나 뭐 이런 금융시장 불안 이런 게 다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공급 하나만 바라보면은 이것도 또한 한쪽만 바라보는 측면이 있다 이거예요. 아니면 공급 만능론자가 돼 버려야 돼요. 오히려 입주가 없었을 때 집값이 폭락한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2012년에 하우스부 사태 일어났을 때 그때 전국적으로 아파트 입주 물량이 18만 가구가 안 됐단 말이에요. 새해는 얼마 정도 돼요? 26만 가구 되잖아요. 뭐 그럼 그때보다 많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하나의 변수를 절대화시키는 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단순 도식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지금 이 논리잖아요. 뭐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전세값이 오를 거다. 전세값이 올라가면은 결국 이제 갭 투자가 늘어나고 매매가를 밀어올릴 거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되기는 녹록지가 않아요. 첫 번째로 보면은 지금 전세가 비율이 서울 기준으로 아파트 전세가 비율이 이제 54%잖아요. 60% 넘어서야 돼. 그래야 이게 갭 투자가 좀 늘어날 수 있어요. 아직은 밀어올리는 힘이 약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해에 이제 전세 가격이 아마 매매 가격보다 좀 더 상대적 강세를 띨 거다 이런 얘기가 대체적인 의견이잖아요. 그거는 입주 물량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전세는 투기적 수요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공급 물량에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 사고 전세로 눌러앉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전세 대출은 뭐예요? 다 변동금리예요. 그럼 금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고가 전세를 소비할 수 있는 유효 수요가 늘어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매매보다는 확실히 전세 쪽이 좀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런 전망들은 대부분이 정규분포 안에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로 가지 않고 그냥 침체 정도 혹은 좀 위축 정도 1% 경제 성장률 요 정도 2% 갔다가 1% 정도 그냥 낮아진다는 이 전제하에서 보는 거예요. 만약에 큰 위기가 와버리면은 오히려 매매보다 전세가 더 빠집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외환위기 때도 매매보다 전세가 더 빠졌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매매보다 전세가 더 빠졌고요.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쇼크로 집값이 폭락 올 때도 매매보다 전세가 더 빠졌어요. 왜? 전세는 기본적으로 취약한 사금융이에요. 금융이라고요, 금융. 그래서 항상 이거를 어떤 팩트들을 과거의 경험치를 그대로 도입시키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상황이 달라지면은 부동산 시장 흐름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매매보다 조금 강세를 띈다는 거지 이게 전세값이 폭등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왜? 보세요. 이 참 전세 시장을 연구할 때는 항상 그 당시 처한 상황을 보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요. 전체 거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래가 침체되면은 이사 가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전세를 누가 찾아요? 전체 부동산 경기로 볼 거냐? 아니면은 매매하고 전세 간의 역학관계로 볼 거냐? 그럴 수 있잖아요. 집 안 사고 전세로 살면은 당연히 전세값은 더 오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전체 거래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위기가 와버리면은 오히려 전세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지금을 좀 열어놓고 얘기를 해보자. 극단값이 나타나 버리면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안 갔으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그냥 합리적인 어떤 그런 상식 내에서 전망을 한다면은 매매보다는 전세가 약간 좀 더 강세를 띌 거다라고 하지만, 극단값이 나타나 버리면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통계치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너무 경직된 어떤 그런 분석보다는 좀 열려있는 오픈 마인드가 중요한 거고, 모든 전망들은 다 정규분포 안에 말하자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 들어왔을 때에 나타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전혀 엉뚱한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되새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개 신도시는 뭐 여야 합의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저는 뭐 큰 흔들림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선도지구 발표했죠. 그래서 선명성 경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우리가 잘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앞다투어서 뭐 추진을 할 것 같아요. 금리가 낮아지면은 일종의 사업성이 좀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건축비 오름세도 주춤해지고 있어서 좀 더 개선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속도가 쭉 뻗어나가지는 못할 겁니다. 88 대책 때 재초안이라고 그래서 재건축 초과입 환수제에 따른 부담감을 폐지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폐지되지 않은 한 완공 단계에 가서는 또 속도 조절을 할 겁니다. 근데 재건축은 우리가 보면은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재테크 사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상향에 대한 기대치죠. 이게 가파를수록 사업을 더 좀 빨리 하고 속도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개 신도시 내에서도 희비가 갈리겠죠. 그러면 이게 사업비를 어디 조달할 거예요? 결국 일반 분양에서 그 분양 수익을 통해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축비는 똑같아요. 3.3제곱미터당 900만 원이요? 그러면은 분양가를 높게 받으려면 거기다가 뭘 얹어야 돼요? 땅값을 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값이 싼 곳이 사업성이 좋은 거예요. 결국 차이는 땅값이니까. 그래서 이제 분당하고 일부 뭐 지역들 빼고는 저는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서울 강남도 지금 재건축이 휘청거리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 장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MZ세대들이 지금은 몬테크보다는 얼죽시인 쪽으로 이렇게 가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요새가 재건축이 하나의 재테크 상품으로 테마화되기에는 시대 환경이 혹은 주거 트렌드 이런 게 녹록지 않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